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둘째 주 세계는 경제는 시작합니다. 먼저 저희가 뽑은 이번 주 톱 뉴스부터 정리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영국 런던에서 진행한 2차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합의한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프레임워크, 즉 틀을 마련하자는 데 합의했습니다. 중국이 히토류를 다시 공급하기로 했다는 미국 측의 설명이 있었지만 이걸 얻어내기 위해서 미국이 뭘 줬는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유학생들을 허용하기로 했다는 발언만 내놨는데 반도체 규제 관련해서 양보가 있었을 것이란 추측만 무성했습니다. 어쨌든 또 한 고비를 넘기나 했는데 주 후반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의 상호 관세 최후 통첩을 곧 날리겠다. 또 자동차 관세를 더 올릴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습니다. 감세 법안을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갈등은 파경 직전까지 갔다가 일단 진정됐습니다. 머스크 CEO가 감세 법안 저격을 점점 더 노골적으로 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표출하면서 둘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었는데요. 선을 넘는 발언들이 나오면서 막장 드라마가 연출됐습니다. 이후 머스크가 민감한 게시글을 내리고 후회한다고 말하면서 상황은 1차 봉합됐지만 테슬라와 스페이스X 등은 머스크 리스크에 또 긴장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스테이블 코인에도 쏠렸는데요. 미 의회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내에서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면서 관련 업계가 출렁였습니다. 앞서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 미국 대형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고 스테이블 코인 USDC 발행사 서클은 뉴욕 증시 상장 첫날부터 폭등세를 연출하기도 했죠. 국내에서도 원화 베이스의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서 큰 이슈가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애플의 세계 개발자 회의는 실망감만 안겨줬습니다. 시작 전부터 역대 가장 초라한 행사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컸는데 실제로 애플이 풀어야 할 과제만 확인한 이벤트가 됐죠. 그나마 운영체제인 iOS의 개편이 관심을 끌었는데요. 리퀴드 글래스라는 이 반투명 유저 인터페이스를 도입해 화면 입체감을 더한 것 정도가 뉴스였지만 무엇보다 시급한 AR 부문 혁신은 없었고요. 특히 음성 비서, 시리의 AI 업그레이드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설명과 함께 이번 행사에서는 언급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공습을 단행했죠. 현지 시간 12일 밤 이란의 수도 테헤란 북동쪽 지역에서 대규모 폭발이 있었고 곧이어 이스라엘 군 당국의 선제 공격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은 이란의 핵 프로그램과 군시설 수십 곳을 타격했다고 전했는데요. 보복에 재보복, 더 나아가 전면전 우려가 커진 가운데 이스라엘 정부는 특별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중동 화약고에 다시 불이 붙자 글로벌 금융시장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번 주 주요 뉴스들 살펴봤는데요. 지금부터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요즘 가상자산 시장, 더 나아가 글로벌 금융시장의 가장 핫한 이슈 가운데 하나는 바로 스테이블 코인입니다. 제도권 편입이 가시화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지, 우리나라를 포함해 왜 너도 나도 도입하려는 건지 김성훈 기자와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개념부터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은데요. 스테이블 코인이 뭔가요? 네, 스테이블 코인은 안정적이라는 뜻의 스테이블과 코인이 합쳐진 단어 뜻대로 가격 흐름이 안정적인 가상자산을 말하는데요. 달러 같은 법정화폐나 실물자산과 가치가 연동되도록 설계됐다는 점에서 비트코인 같은 다른 가상자산과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 한 개가 1달러의 가치를 지니는 식입니다. 달러를 담보로 하고 시세를 따르기 때문에 비트코인처럼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아서 실생활에서 결제 수단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가상자산의 특성을 살려서 빠르고 간편하게 24시간 내내 실시간으로 거래가 가능하고 수수료도 낮다 보니 국제거래에서 실물화폐를 대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 육성에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네, 맞습니다. 미 상원은 현지 시간 11일 스테이블 코인을 통제하기 위한 이른바 지니어스 법안에 대한 토론 종결 동의안을 가결하면서 포결 절차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지니어스 법안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고자 발행사에 대한 지급 준비금 의무와 감독 규정 등 기본적인 규제 틀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상원에서 최종 통과되면 이후 하원 의결 절차 등을 거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세계 가상자산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는데요. 관련해서 JD 벤스 부통령은 스테이블 코인을 경제력을 배가시키는 힘으로 보고 있다면서 맞춤형 규제와 관련법을 정비해서 가상자산을 완전히 주류 경제로 편입시키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전임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이처럼 속도를 내는 이유가 뭔가요? 네, 달러처럼 가상자산 시장에서도 기축통화국의 지위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전체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서 달러 연동 비중은 90%가 넘습니다. 이들 달러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대부분은 미 국채를 담보로 두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해서 달러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시장 지배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국채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는 수단으로도 활용하겠다는 계산입니다. 특히 최근 미 국채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 국채 수요를 늘리면 금리가 낮아지면서 재정 적자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은 최근 하원 청문회에서 기축통화지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스테이블 코인 입법은 전 세계적으로 달러 사용을 확대할 강력한 수단이 될 것이라면서 법제화가 이뤄질 경우 최소 2조 달러 규모의 추가 국채 수요가 창출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 실제로 활성화되면 이게 이제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 금융 시스템에도 영향을 미칠 텐데 이렇게 되면 시장이 상당히 커지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통화 주권 문제와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달러 스테이블 코인으로 인해 각국의 통화 시스템이 무력화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연합과 싱가포르, 홍콩,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디지털화가 늦다고 알려진 일본까지도 관련법 정비 등을 통해서 자국 통화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서도 JP모건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글로벌 금융사들이 컨소시엄의 형태를 통해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검토 중인데요. 이런 기류 속에서 현재 2,3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15조 원 규모의 스테이블 코인 시장 규모가 3년 뒤인 2028년에는 2조 달러, 약 2,744조 원까지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웰스파고는 최근 보고서에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관심이 정량적, 정성적으로 모두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앞으로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상업적인 국경 간 결제와 기업 간 거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관심이 워낙 많이 쏠리다 보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열기를 보여주는 큰 이벤트도 하나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테도에 이어서 세계에서 두 번째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 규모가 큰 서클이 현지 시간 5일 뉴욕 증시에 상장했는데요. 상장 첫날에만 주가가 공모가보다 168% 넘게 폭등했고요. 3거래일 연속 상승 랠리를 펼치면서 이 기간 수익률이 270%에 달했습니다.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서클이 성공적으로 미 증시에 대비한 것은 기관과 개인 모두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높다는 걸 반영하는 것이라면서 스테이블 코인의 향후 성장성도 낙관했습니다. 네, 자 우리나라 상황도 좀 보죠. 제도권 편입을 이제 막 시작한 단계죠?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원화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만들어놔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초대 대통령실 정책실장의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 민간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활동하기도 한 김용범 전 기재부 1차관이 임명되면서 시장 친화적 정책 추진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더불어민주당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통제하기 위한 디지털 자산 기본법을 발의했는데요. 법안에는 대통령직 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새로 만들어서 관련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이미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테도와 서클 등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의 거래 규모는 올해 1분기 기준 57조 원에 육박했는데요. 지난해 3분기 17조 원에서 3배 넘게 급증한 수치입니다. 반면 한국은행은 스테이블 코인 활성화에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은 화폐의
대체제이기 때문에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네, 뭐 탈중앙화를 가속할 코인의 등장이니까 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뭐 그렇다고 미룰 수만은 없는 상황인데 혹시 부작용이나 뭐 우려되는 뭐 이런 변수들은 없습니까? 네, 대표적으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프루그먼 뉴욕 시립대 교수는 스테이블 코인의 효용성에 회의적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의 유일한 경제적 이유는 익명성으로 이는 범죄 행위를 돕는 데 유용하다면서 오히려 자금 세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대규모 환매 사태가 발생하면 연동된 국채 매도로 금리가 급등하고 이는 금융 시스템 전체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최근 보고서에서 관련법 마련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미국의 단기 국채 수요를 키우고 덩달아 미 국채 발행도 늘면서 채권 시장 변동성이 극심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여기에 과거 대규모 투자자 손실을 낳았던 테라 루나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신뢰와 보안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도 꼽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김성훈 기자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이슈입니다. 이 애플이 예전만 못합니다. 이번 주 열린 연례 개발자 회의에서 애플은 혁신의 아이콘이라는 타이틀이 더 이상 어울리지 않는 기업으로 전락해버렸는데요. 이렇게 된 이유는 인공지능 혁신에 뒤처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소비자의 충성도만 믿었다가는 정말 위기가 닥칠지도 모르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와 짚어보겠습니다. 역대 행사 중 가장 볼거리가 없었다는 호평이 나왔어요. 네, 차린 건 많은데 영 눈길이 가질 않았는데요. 앞선 행사와 비교해봐도 그렇습니다. 2년 전 행사에선 아이폰 혁신을 잇겠다며 공간 컴퓨팅이란 새로운 개념과 함께 비전 프로를 처음으로 선보였고, 또 작년에는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를 깜짝 발표한 것과 달리 올해는 디자인에만 중점을 두면서 시장에 실망감을 안겼습니다.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등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AI 경쟁에서 완전히 뒤처졌다는 평가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상황에서 눈에 띄는 인공지능 혁신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네, 뭐 구체적으로 왜 이런 평가가 나오는지 좀 봅시다. 일단 새롭게 공개된 것들 뭐가 있었나요? 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외에 새로운 제품 발표는 없었습니다. 먼저 2013년 이후 처음으로 운영체제 개편에 나섰는데 우선 iOS 버전의 넘버링 체계를 출시 연도에 맞추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2026년 새 회계 연도가 시작되는 오늘 10월 업그레이드해서 버전 번호를 iOS 26으로 적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눈에 띄는 건 리퀴드 글라스, 즉 액체 유리라고 이름이 붙여진 이 투명한 배경의 인터페이스를 공개한 건데요. 올해 출시할 아이폰을 비롯해 기기 전반에 적용할 계획인데 역대 가장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디자인 업데이트다라고 강조했지만 시장의 반응은 무덤덤했습니다. 이 밖에 AI 기능 몇 가지도 곁들이긴 했는데 메시지나 전화 통화, 페이스타임 등에서 AI가 실시간으로 텍스트, 음성을 번역해주는 온디바이스 기반의 실시간 통역 기능이 추가가 됐고요. 이외에도 사진 속 사물 정보를 인식해 일정에 추가해주거나 쇼핑 정보를 연결해주는 비주얼 인텔리전스 기능 등이 추가가 됐습니다. 네, 지금 방금 짚어주신 이 AI 기능들, 뭐 경쟁사들이 이미 내놓은 뭐 익숙해 보이는 기능들 아닌가요? 네, 실시간 번역의 경우에는 이미 삼성전자와 구글이 지난해 초 출시한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제공한 기본 AI 기능이고요. 시각지능 기능도 삼성과 구글의 서클 투 서치와 유사한 모습인데 경쟁사가 1년도 더 전에 이미 선보인 기능을 뒤늦게 꺼내들었다는 지적과 함께 안드로이드 진영보다 앞선다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특히 구글이 지난달 개발자 회의에서 텍스트 지시만으로 생생한 영상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 VO3를 선보이면서 호평을 받았던 것과 비교된다는 지적이 많았고요. 애플이 주춤거리는 사이 구글은 검색 엔진에도 AI를 적용해 시장 파일을 키우고 있고 그간 생성형 AI 같이 디바이스 안에 갇혀있던 AI 기술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는 단계까지 내다보면서 3D 환경을 실시간으로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디지털 쌍둥이 자체 월드 모델을 선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 인공지능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오픈 AI는 이제 하드웨어 시장까지도 넘보고 있는데요. 아이폰의 아버지로 불리는 애플의 전설적인 디자이너 조너선 아이브와 손잡고 직접 경쟁 제품 개발에까지 나서면서 정면 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시장을 선도하던 애플이 이제 뭐 따라가는 입장이 된 것 같은데
애플 인텔리전스는 현재 어디에까지 와 있는 건가요? 네, 격차를 좁히기에는 한참 멀리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번 행사 기조 연설에서부터 애플의 인공지능 시스템 애플 인텔리전스의 존재감이 상당히 희미해졌습니다. 지난해 애플 인텔리전스의 방향성을 소개하는 시간까지 따로 두고 40분 가까이를 할애했던 것과 달리 올해는 앞서 짚어본 대로 새로 추가한 기능 몇 가지만을 설명하는 데 그쳤고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언급한 횟수도 지난해 약 60번에서 올해 30번 안팎으로 반토막이 났습니다. 야심작인 만능 비서 시리의 출시 시점도 미지수로 남겼는데 지난 행사 때까지만 해도 이 시리가 이용자의 개인적 맥락까지 파악해서 직접 앱을 조작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하겠다 밝혔지만 해당 기능은 아직까지 제공되지 않고 있고요. 크레그 페더리기 부사장도 이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해 거짓말 논란까지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애플의 AI 업그레이드가 여전히 지연되고 있고 본격적인 복귀는 아직 멀었다 진단하기도 했고요. 월가 큰솔 로스커버는 차린 것도 없는데 왜 이런 행사를 여는지조차 이해가 안 된다. 애플이 인공지능 장치에 끼지도 못했다라는 혹평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규제 리스크도 애플의 발목을 잡고 있잖아요. 네, 이렇게 애플은 핵심으로 내세웠던 시리를 AI 마케팅에서 제외할 만큼 업그레이드 출시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 가뜩이나 AI 개발도 정체된 상황에서 이 규제 리스크까지 겹쳐 더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강제 조항은 법원 판결로 무력화됐고 구글과의 연간 200억 달러 규모 검색 계약도 취소될 상황에 놓여 있고요.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은 안방인 미국에서 아이폰을 만들려며 관세 카드까지 꺼내든 터라 안팎으로 고민이 깊습니다. 특히 최대 시장인 중국에서 애플의 입지가 날로 위축되면서 이 턴어라운드 기회가 빠르게 닫히고 있다는 평가까지도 나오는데요. 블룸버그는 애플의 중국 사업이 갈수록 절망적인 상황으로 빠져들고 있다며 무엇보다 AI 기능이 탑재된 아이폰이 아직까지도 중국 대륙에 상륙하지 못한 점이 뼈아프다 짚었습니다. 또 자체 조사에서 중국 소비자 가운데 다음에 구매할 스마트폰으로 애플 제품을 꼽은 이들의 비중이 21%로 집계되면서 1년 전보다 10%포인트 가깝게 떨어졌고요. 기존의 아이폰 사용자 62%가 애플을 계속 쓰겠다 밝혔는데 이 역시도 1년 전 80%가 넘던 수치에서 크게 떨어졌습니다. 네. 자, 상황이 이러니까 이제 주가도 맥을 못 추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 흐름을 현재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이 AI 흐름에 올라타지 못하고 늑장을 부린 애플의 주가 올 들어서만 20% 가까이 빠지면서 7,500억 달러가 증발했고요. 부동의 시총 1위 자리마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에 번갈아 내주면서 체면을 구기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애플의 혁신 부재, 높은 밸류에이션 등을 이유로 투자를 피해야 한다는 의견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알파 스프레드에 따르면 애플의 내재 가치는 152.44달러로 현재보다 약 25% 고평가된 상태인데 니드햄은 애플이 비싸 보이기 시작한다, 펀더멘털 성장의 여풍도 거세다며 이 투자 의견을 매수해서 보류로 낮춰잡았고요. 웨드부시의 데나이브스도 시간이 촉박하고 투자자들의 참을성이 바닥나면서 AI가 애플을 앞서고 있다, 주요한 진전은 없었다 평가하면서 평소 낙관적인 스탠스와 달리 우울한 평가를 내놨습니다. 오죽하면 애플은 점점 더 뒤처지고 앞으로 이 소프트웨어 회사보다 아이폰만 찍어내는 하드웨어 회사에 가까워질 것이라는 혹평까지도 나오는데 뒤늦게 투자와 개발에 나서곤 있지만 AI 박차를 놓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임선우 캐스터 잘 들었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주 뉴스메이커들 만나보겠습니다. 고유미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미중 무역 협상이 합의에 도달한 것도 잠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관세 불확실성을 다시 키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25%인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관세를 조만간 더 올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관세율이 높아질수록 외국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가능성도 더 커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But to further defend our auto workers, I impose this 25% tariff on all foreign automobiles and investment in American manufacturing and auto manufacturing. All manufacturing is surging. And I might go up with that tariff in the not too distant future. The higher you go, the more likely it is they build a plant here. 월가에서는 여전히 미국 자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채권 왕으로 불리는 제프리 건들락은 채권 시장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는데요. 미국의 부채 문제를 지적하면서 미국 국채가 곧 심판의 날에 맞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here's an awareness now that
the long-term Treasury bond is not a legitimate flight to quality asset. It's not responding to lower interest rates. It's not really responding to an inflation rate, which is now 2.5%. So yeah, I think the reckoning is coming, is that we have to somehow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deal with $37 trillion. I mean, we're actually going to hit the 37 trillion number for real. It's still 36.95 trillion, but it's going up quickly. 한편 비트코인 가격은 다시 11만 달러를 찍었습니다.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잘 알려진 마이클 세일러 스트래티지 회장은 가상자산 시장에 겨울은 다시 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비트코인은 가장 위험한 시기를 지났다며 100만 달러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Winter's not coming back. We're past that phase. If Bitcoin's not going to zero, it's going to $1 million. And you have all the evidence you need to determine that, right?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has determined he supports Bitcoin. The cabinet supports Bitcoin. Scott Bessent supports Bitcoin. Paul Atkins has shown himself to be an enthusiastic believer of Bitcoin and digital assets. Ken Taz at CFTC feels the same way. The banks are going to custody Bitcoin. Bitcoin has gotten through its riskiest period. 애플은 연내 세계 개발자 회의 WWDC를 열고 대대적인 소프트웨어 개편을 예고했죠. 아이폰을 포함한 애플 기기의 운영 체제가 12년 만에 확 바뀔 텐데요. 시장은 올해 행사가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팀쿡 애플 CEO는 새로운 운영 체제가 올 가을 정식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중요한 발표라고 강조했습니다. What a big day of announcements for our users and developers. We continue to advance each of our platforms with more ways to harness the power of Apple Intelligence, as well as a beautiful new design. Our product experiences become even more seamless and enjoyable. We're excited to see how developers will bring these updates and this new design language to their apps. Our new OS releases will be available as developer betas today, with a public beta coming next month. And they will be available to all users this fall. 자, 이어서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확인하시죠. 먼저 월요일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들이 줄줄이 나옵니다. 지난달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 그리고 주택 가격, 고정 자산 투자 집계 등이 예정돼 있는데 특히 이 산업 생산과 소매 판매가 중요합니다. 참고로 4월 생산은 전년 대비 6.1% 증가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고 소비는 5.1% 늘면서 예상치를 밑도는 이 상반된 흐름을 보였는데요. 지난달에 어땠을지 보시죠. 미국에서는 이번 달 뉴욕 제조업 지수가 나오는데요. 5월엔 마이너스 9.2로 석 달 연속 위축세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펙의 원유 시장 추요 전망도 확인하시고요. 화요일 일정 보실까요?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미국발 관세 여파로 지난번 회의에서는 2회 연속 0.5%로 유지됐죠. 이후 인상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지만 이번에도 움직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 연준은 화요일부터 이틀간 FOMC 회의를 엽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시장의 관심은 미국의 소비 지표와 인플레이션 수치에 모아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먼저 지난달 소매 판매가 관건입니다. 앞서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1% 증가하면서 신중한 모습을 보였죠. 5월 수치는 관세 영향이 주목되는데요. 같은 날 나오는 이 5월 수출입 물가의 키워드도 역시 관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의 5월 수출입 물가, 특히 수입 물가도 중요한데 4월엔 국제유가와 환율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1.9% 떨어져서 석 달 연속 하락세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켜보시죠. 수요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 가장 큰 이벤트, 미 연준이 기준금리를 결정합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목요일 새벽 3시에 발표됩니다. 기준금리 자체는 동결이 확실시되고요. 관심은 연준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와 경제 전망에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앞서 3월 점도표는 올해 2회 금리 인하 전망이 유지되긴 했지만 매파적인 스탠스가 확인됐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7%로 0.4%포인트 하향, 또 인플레이션은 2.8%로 0.3%포인트 상향 조정됐는데 이 관세 유예로 불확실성이 오히려 더 커졌기 때문에 수치 변화에 모든 시선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 발표 30분 뒤에 있을 파월 연준 의장의 기자회견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밖에 유로존의 지난달 소비자 물가 그리고 미국의 5월 건축 허가 건수와 주택 착공 건수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목요일 일정입니다. 영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결정합니다. 지난 회의에서 4.25%로 0.25%포인트 내렸는데 이후 앤드루 베일리 총재가 공격적인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에 결과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목요일 뉴욕 증시는 준틴스 데이로 휴장입니다. 미국의 노예 제도가 끝난 날이죠. 마지막 금요일 일정 보시죠. 중국 인민은행이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금리 LPR을 결정합니다. 앞서 5월에 1년물 LPR은 3.1%에서 3%로 또 5년물은 3.6%에서 3.5%로 0.1%포인트씩 내렸기 때문에 이번엔 유지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 밖에 우리나라의 지난달 생산자 물가도 나오는데요. 이 4월에 반년 만에 전월 대비 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에 이 흐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상 다음 주 주요 경제 일정 짚어봤습니다. 자, 세계는 경제는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